다케시마는 엄연히 우리 일본의 영토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던진 이 한마디.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깐 동안 일본은 열광했지만 2025년 11월 28일 오전 1시 13분 고흥 앞바다에서 13기의 탑재 위성을 실은 누리호 4차 발사. 이번엔 일본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13기의 탑재 위성 중 하나. 바로 독도 상공을 90분마다 감시하는 SAR 레이더 위성이었죠. CNN, BBC,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의 도발, 한국이 위성으로 답하다. 왜 한국은 말이 아니라 하늘로 답했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에 공감하시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적어주세요. 저는 사토 미치루입니다. 일본 외무성 국제안보전략국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층 전략회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새롭게 총리에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강경 외교 기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직접 준비한 자료가 떠 있었죠. 과거 20년간의 독도 관련 여론 변동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주변 국장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크게 투사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더 집중됐어요. 독도 관련 강경 발언이 있을 때마다 내각 지지율은 평균 3%에서 5% 상승했습니다. 이건 검증된 공식이에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특정 구간들을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죠. 2012년, 2019년, 2022년.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국장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분석에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총리실 비서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총리께서 구체적인 실행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대응 능력에 대한 분석 자료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독자적인 감시 위성이 없고 미국 정찰 자산에 의존하는 나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맑은 봄 하늘 아래 일본 국회의사당 건물이 위험 있게 서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진행될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0년 넘게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가 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말로만 항의했고 실질적인 대응은 하지 못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총리실에 올릴 보고서, 언론 대응 시나리오, 예상 질의응답.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조용한 회의실에서의 확신이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출발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치로. 뒤를 돌아보니 전직 외무성 차관이신 사토 가스오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저의 멘토이자 외교관 인생의 은인이셨죠. 선생님은 78배 연세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은 은퇴하신 지 5년이 넘었는데 외무성에 직접 오시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회의 내용을 대략 들었네.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라 복도 끝 작은 응접실로 향했어요. 응접실 창밖으로는 일본 국회의사당이 보였죠. 선생님은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미치로. 자네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항상 외교적 항의만 할 뿐 실질적인. 제 말을 끊으며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한국을 그저 말뿐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라. 선생님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심각함으로 가득했죠. 선생님,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패턴은 데이터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선생님이 제 말을 또 한 번 끊으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야. 내가 현역이었을 때 직접 봤네. 저들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아.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한 나라라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감정적인 평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죠. 선생님,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기술 역량을 보면 자네는 지금 한국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려다보고 있어. 선생님의 말씀이 뼈를 찔렀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선생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죠. 그 침묵이 저는 더 불편했어요. 선생님, 이번 전략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걱정이 아니라 확신이네. 자네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세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데이터와 전략으로 움직이는 시대죠.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접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창가에 서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총리실로 가야 했거든요. 독도 도발 실행 계획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제 사무실에서 부서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안보전략국 소속 과장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한국의 군사외교기술 역량을 분석한 자료가 빼곡히 정리돼 있었죠.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십시오. 저는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위성 보유 현황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현재 한국이 보유한 정찰 위성은 다목적 실용위성 R이랑 시리즈뿐입니다. 그마저도 해상도와 촬영 주기에 한계가 있죠. 과장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독자적인 SAR 감시 위성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정찰 자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때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정보분석과 나카지마 료타 과장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나카지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죠.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단기간에 다수의 위성을 발사할 역량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우주 예산과 기술 수준을 비교한 표였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도 실제 군사적 활용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분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죠. 따라서 독도 관련 강경 발언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외교적 항의뿐입니다. 실질적 대응 수단은 없어요. 그 순간 나카지마 과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나카지마는 평소에 회의 중에 끼어드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얘긴가?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위성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나카지마를 바라봤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나카지마는 태블릿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누리호 K 모델의 다중 위성 탑재 능력이 향상됐다는 정보입니다. 한 번에 10여 기 이상을. 그건 기술 시연 단계일 뿐이야. 저는 나카지마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실제 궤도 배치와 운용은 별개 문제입니다. 위성 개발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리죠. 하지만 국장님, 만약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면. 만약? 우리는 만약으로 전략을 짜지 않네. 제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카지마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다른 과장들은 모두 저를 지지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다시 확신을 얻었어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시다.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나카지마만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죠. 나카지마 과장, 과도한 걱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나카지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국장님, 혹시는 없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총리실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금요일 기자회견 확정. 최종 보고서 제출 바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완벽한 전략이었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총리실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여는데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나카지마 료타 과장이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찾아뵙게 됐네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빨간색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죠. 무슨 일인가?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나카지마는 주위를 살피더니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국장님,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그는 봉투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위성사진과 분석자료가 가득 들어 있었죠. 한국 차세대 위성군 프로젝트 비공개 정보입니다. 나카지마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어요. 저는 자료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나? 국방성 정보본부 루트입니다. 미국 정찰 자산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에요. 저는 자료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의 최근 활동 기록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어요. 발사대 주변의 움직임, 연료 보급 차량의 증가, 기술진 동원 규모. 국장님, 여기를 보십시오. 나카지마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위성 탑재체 목록이었어요. 13기의 위성 중 최소 1기가 SAR 레이더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SAR. 합성 개구 레이더. 날씨와 관계없이 24시간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죠. 추정일 뿐이야. 확인된 건 아니잖나?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 타임라인을 보면 나카지마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위성 개발 일정표였어요. 원래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발사 계획이 대폭 앞당겨진 정황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고흥센터의 야간 작업이 평소의 3배로 늘었어요.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나카지마를 바라봤습니다. 과장, 이건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네. 한국이 갑자기 발사 일정을 앞당긴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국장님,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카지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한국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개발 속도는 우리 예상을 계속 뛰어넘고 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과장, 확률적으로 생각해보게. 한국이 우리 발표 시점에 맞춰 위성을 쏜다. 그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지 않나?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카지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그들이 이미 준비를 끝냈다면 우리 발표는 완벽한 타이밍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일정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 그건 첩보 영화 시나리오야. 국장님. 충분해, 나카지마 과장.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자네 우려는 이해하네. 하지만 이건 과도한 걱정이야.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 나카지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좌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최종 결정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 양심상 보고는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보고는 잘 받았네. 하지만 전략은 변경하지 않아. 데이터가 명확하니까. 나카지마가 사무실을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SAR 위성. 13기 동시 발사. 일정 단축.
잠시 불안한 기분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리 없어. 저는 자료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어요. 그날 오후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최종 확정.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기자회견을 이틀 앞둔 수요일 저녁, 저는 총리 관저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며 일렁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나카지마가 제공한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의 위성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발사대 주변으로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혹시...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한국 관련 최근 언론 보도를 검색했습니다. 누리호 성공 이후 한국 정부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주 강국으로 도약, 독자 기술 확보, 연속 발사 능력 검증.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정보를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사 일정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었죠. 왜일까요?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붉은 신호등 불빛이 제 얼굴을 물들였죠. 나카지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준비를 끝냈다면.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죠.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타이밍이 맞을 확률은 1%도 안 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0년 넘게 외교 전략을 세워온 경험이 제게 확신을 줬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총리 관저가 가까워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보 분석과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한국 우주센터 주변 교통 통제 강화. 발사 준비 징후 포착. 제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메시지를 지우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단순 훈련일 거야. 과민 반응하지 말자. 차가 총리 관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걸어갔죠. 복도를 지나며 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대응 능력이 없어. 데이터가 증명하잖아. 총리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국장님, 총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사토 국장, 준비는 다 됐나요? 예, 총리님.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총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번 발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각 지지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돌파구가 필요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평균 4% 상승 효과가. 한국의 반응은요? 총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카지마의 보고서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SAR 위성. 13기 동시 발사. 앞당겨진 일정. 국장님? 총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총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문제 없습니다, 총리님. 한국은 외교적 항의만 할 겁니다. 실질적 대응 수단은 없어요. 확신하나요? 예,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총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강하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총리실을 나섰을 때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결정됐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죠. 바로 그 하늘에서 이틀 뒤 제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총리 관저 대강당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뒤편 보좌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앞쪽으로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렌즈를 조정하고 있었죠. 방송국 생중계 카메라에 빨간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긴장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비서관이 제게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2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입장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나왔어요. 총리는 침착하게 연단 앞에 섰죠.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총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보좌석에서 강당을 둘러봤어요. 기자들의 눈빛이 일제히 총리에게 고정돼 있었죠. 독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 순간 강당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져나왔죠. 총리는 준비된 원고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합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실시간 여론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총리가 나왔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다카이치 총리 지지합니다. 댓글이 초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기자회견이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총리는 흔들림 없이 답변했어요.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일본 주요 언론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총리의 답변에 일부 보수 성향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견이 끝나고 총리가 퇴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죠.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외무성 각 부서에서 보고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국내 여론 긍정 반응 70% 이상. SNS 트렌드 1위 다카이치 총리. 보수단체들 지지 성명 준비 중. 저는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정보분석과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 외교부 긴급 브리핑 소집. 오후 4시 예정.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야. 외교적 항해 수순이겠지. 외무성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었죠. 이번 전략은 성공이야.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일본 주요 방송국들의 속보가 띄워져 있었죠. 다카이치 총리, 독도 영유권 강력 천명. 일본 정부, 영토 문제 강경 기조 전환. 뉴스 화면 아래로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잘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외교를 한다. 지지율 오를 거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나카지마 과장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모니터 한쪽 구석에 띄워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뉴스 채널이었죠. 나카지마 과장, 무슨 문제라도? 제가 물었습니다. 나카지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국장님, 한국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보통은 즉각 반발 성명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0분. 외교부 브리핑까지 아직 20분 남았네. 준비 중이겠지. 그게 아닙니다. 나카지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조용할 때가 더 위험하다고. 누군가 그러셨죠? 그 순간 저는 멘토 사토가스오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할 때 가장 위험한 나라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 과민 반응하지 마. 단순히 대응 준비 중일 뿐이야. 저는 자리로 돌아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주요 언론은 일제히 총리 발언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긴급 조사에 들어갔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지지율 상승세 전망. 국민 70% 총리 발언 지지.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여보, 괜찮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성공적이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 어둠 속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죠.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새벽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일본 총리 독도 발언 파장. 한국 정부 공식 입장 발표 준비 중. 자막이 화면 아래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NHK, 후지TV, 아사히. 모든 방송국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발 뉴스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왜 아직도 반응이 없지? 저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보분석과에서 밤새 올라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브리핑 연기. 청와대 긴급 안보회의 소집. 한국 국방부 동향 파악 중. 회의, 또 회의. 하지만 구체적인 성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죠.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치루 나야. 사토가스오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전화를 하시다니 이례적이었어요. 선생님, 이른 시간에. 지금 TV 보고 있나?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집으로 오게. 선생님, 지금 당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내에게 간단히 말하고 집을 나섰죠. 선생님 댁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어요. 선생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선생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죠. 들어오게.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NHK 뉴스가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죠. 선생님은 소파에 앉으시며 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마시게. 저는 차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은 한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TV 화면을 응시하고 계셨죠. 화면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어제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입을 열려는 순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빨리 나갔어. 선생님의 목소리는 깊은 한숨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생님, 여론 반응은 좋습니다. 지지율도 상승세고. 미치루.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조용한지 생각해봤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셨어요. 그리고 TV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했지. 한국은 말이야.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말로 대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가 진짜 무섭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 그건 지나친 우려십니다. 한국은 실질적 대응 수단이.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국을 분석한 게 아니라 내려다봤다고 했지. 자네는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깊은 침묵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공식 입장 발표 예정. 시민단체들 규탄 성명 준비.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여전히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20분.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선생님, 가보게.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은 없어. 이제 자네가 직접 겪어야 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어요. 선생님, 저는 가보게, 미치루.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외무성 상황실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한국고흥우주센터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 징후? 대형 로켓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쪽으로. 핸드폰을 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가겠네. 저는 전화를 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선생님 집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자네가 직접 겪어야 할 거야.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새벽 1시 27분. 외무성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이미 10여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죠. 국장님. 나카지마 과장이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슨 상황인가? 한국고흥 나로우주센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카지마가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어두운 밤하늘 아래 거대한 발사대가 조명을 받으며 선명하게 보였죠. 저건 제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발사대 옆으로 흰색 로켓이 서 있었어요. 누리호였습니다. 미확인 대형 로켓 점화 신호 포착. 일본 미국 합동정보망에서 30분 전 감지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독도 발언 기자회견 이후 정확히 4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설마 지금 쏘는 건가? 제가 중얼거리는 순간 스크린 스피커에서 한국어 아나운스가 들려왔습니다. 발사 10분 전. 최종 점검 진행 중.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카지마 과장, 탑재체 정보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나카지마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떠 있었죠. 추정 탑재 중량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다중위성 탑재 가능성이 몇 기나? 최소 10기 이상으로 보입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10기? 한 번에? 예. 그리고 국장님. 나카지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중 최소 한 기가 SAR 레이더 탑재 위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스크린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발사 5분 전. 상황실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실내를 가득 채웠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테스트일 거야. 그냥 기술 시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발사 3분 전. 화면 속 발사대 주변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카지마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국장님, SNS 상황입니다. 보조 화면에는 한국 트위터와 유튜브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댓글이 초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누리호 파이팅! 우주 강국 코리아!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발사 1분 전. 아나운스가 울려 퍼졌어요. 상황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30초 전. 화면 속 로켓 하단부에서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20초 전.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10초 전. 9, 8, 7. 카운트다운이 이어졌습니다. 3, 2, 1. 점화. 그 순간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로켓 하단부에서 엄청난 화염이 뿜어져 나왔어요. 주황빛 불길이 발사대를 감쌌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거대한 로켓이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프트 오프. 누리호 K 4차 발사 성공. 한국어 아나운스가 들려왔어요. 로켓은 점점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얀 연기 기둥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상황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궤도 진입 추적 중. 텔레메트리 정상. 단 분리 확인.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위성 분리 시작. 분석관이 외쳤어요. 보조 화면에 궤도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로켓에서 하나씩 위성이 분리되는 게 보였어요. 하나, 둘, 셋. 13기 전부 분리 완료. 13기? 제가 되물었습니다. 예. 총 13기 위성이 모두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나카지마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탑 재체 분석. 지금 당장. 작업 중입니다. 분석팀이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5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카지마가 프린트된 용지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걸 보십시오. 저는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SAR 합성 개구레이더 탑재 위성 1기 확인. 궤도 분석 결과. 독도 상공 통과 궤도. 감시 주기. 90분. 용지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잠겼어요. 나카지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위성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직원이 소리쳤어요. CNN 속보 떴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CNN 뉴스 자막이 떠올랐어요. South Korea launches 13 satellites 48 hours after Japan's Dokdo claim.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BBC, AFP, 로이터.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일본 도발 직후 한국 감시 위성 발사 성공. 화면 속에서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새벽 2시. 상황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했구나. 그날 아침 저는 상황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감으면 자꾸 로켓이 치솟는 장면이 떠올랐죠. 오전 8시. 외무성 브리핑실 앞에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국장님. 복도를 걸어가는데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한국의 위성 발사에 대한 입장은? 독도 전략 실패 책임을 지실 겁니까? 국장님, 한 말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브리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나카지마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전 세계 언론 보도 현황입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에 CNN 헤드라인이 크게 인쇄돼 있었죠. Japan's provocation met with South Korea's satellite response. 두 번째 장은 BBC였습니다. Seoul answers Tokyo with space technology, not words. AFP, 로이터, 뉴욕타임스. 모든 언론이 같은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일본 도발 대 한국 위성 대응.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내 여론은 최악입니다. 나카지마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일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사퇴하라. 외무성 무능. 사토미치루 책임져라. 제 이름이 1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카지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이 잡혔습니다. 언론 대응팀에서 내가 나가야 하나? 예.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떠 있겠죠. 오전 10시. 브리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국장님, 이번 사태 책임지실 겁니까? 한국 위성 발사를 예측 못하셨습니까?
전략 실패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의 위성 발사는 회피하지 마십시오.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국장님께서 직접 설계한 독도 전략 아닙니까? 한국이 대응 능력이 없다고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당시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정보 분석과에서 경고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는데요.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어요. 제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나카지마 료타 과장이 SAR 위성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국장님께서 묵살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브리핑실 뒤쪽에 나카지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답변하십시오. 기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붙잡았어요. 저는 최선의 판단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총리실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어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의 야유가 쏟아졌죠.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장, 지금 당장 관저로 오시오. 총리실 비서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30분 후, 저는 총리 집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다카이치 총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죠.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총리는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지지율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급격히 하락하는 빨간 선이 보였어요. 42%에서 32%로 떨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8% 하락이에요. 총리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총리님, 사토 국장, 이번 전략은 누가 설계했죠? 제가 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능력을 누가 평가했습니까? 제가. 그리고 누가 문제 없다고 보고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총리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일본이 도발했다가 한국 위성에 눌렸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외교적 참사입니다, 사토 국장. 그리고 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내각에서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정리하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 여러 국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시선을 피했어요. 외무성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어요. 사토 미치루 무능. 외교 참사의 주범. 즉각 사퇴하라.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모두 사퇴 압박과 관련된 문건들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유리였습니다. 아빠. 유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리야, 무슨 일이니? 학교에서 애들이. 유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한국한테 졌다고. 계속 놀려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야, 미안해. 아빠는 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유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오전 9시, 저는 외무성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언제 사퇴할까? 부끄럽다, 정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나카지마 과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오늘 오후 2시 내각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제는?
나카지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죠. 나카지마 과장, 의제가 뭔가? 외교 참사 책임자 처리 건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참석하나? 아니요. 국장님 없이 진행됩니다. 없이. 저 없이 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알겠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회의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됐어요. 회의 시작. 총리 주재. 외교 실패 경위 보고 중. 강요들 책임론 제기. 문자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10분 후. 총리, 국장 책임론 언급. 제 손이 떨렸어요. 외무상, 조직 쇄신 필요성 강조. 재무상,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 표명. 강요들이 하나씩 칼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20분 후. 언론 대응팀 국장 사퇴 시나리오 준비 중. 저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놨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국장님, 총리실에서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 수가 없었어요. 겨우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권고 사직 통보서.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나야. 집 앞에. 기자들이 와 있어요. 카메라 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리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오키나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유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 때문에 한국한테 졌다고.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나카지마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해명자료 초안입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를. 필요 없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나카지마 과장, 자네 말이 맞았어. 나카지마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 위성. 자네가 경고했지. 내가 무시했고. 국장님. 이건 내 책임이야. 오만했어. 데이터만 믿고. 한국을 깔봤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겠지. 당연한 거야. 나카지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국장님,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네. 총리도 강요들도. 다들 책임자가 필요해. 그게 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장에 꽂힌 외교 관련 서적들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책들이었죠.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외무성 건물을 나서는데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사토 국장님, 사퇴하실 겁니까? 한국에 사과할 의향은? 국민께 드릴 말씀은?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어요. 차에 타자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상처받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죠. 그냥 좀 돌아가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쿄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났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맞지 않았죠.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10번, 20번.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토 미치루 국장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죠? 주간지 기자입니다.
국장님의 독점 인터뷰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또 기자였죠.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물 위로 불빛들이 반사돼 일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회의실에서? 나카지마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전에? 가스오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분석한 게 아니라 내려다봤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았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조용했어요. 기자들은 이미 떠난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외무성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 저는 빈 사무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종이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30년 외교관 생활의 흔적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유리가 웃고 있는 사진. 이제는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 딸이었죠.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사흘 전 유리가 제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천천히 상자에 넣었어요.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외교 전략, 국제관계론, 동아시아 정세 분석. 수십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죠. 이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었나? 저는 중얼거리며 책 몇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국의 경제발전사. 5년 전에 산 책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죠. 저는 책을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0년대 최빈국에서 2020년대 선진국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끊임없는 혁신과 재기.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왜 진작 읽지 않았을까? 왜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았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나카지마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최종 정산 서류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 나카지마 과장. 국장님. 나카지마가 말을 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최선을 다했어. 경고했고 자료도 가져왔지. 듣지 않은 건 나였어. 나카지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나카지마 과장, 이 부서 잘 부탁하네. 자네가 이끌어야 해.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카지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앞으로가 있을까요? 나카지마가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저 멀리 보였죠. 한때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풍경이었어요. 이제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들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사토씨. 돌아보니 외무상이었어요. 상관님. 수고했네. 외무상은 그렇게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수고했네. 그게 전부였어요. 30년이 그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며 외무성 복도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렸을 때 경비원이 인사했어요.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응. 유리가 학교 그만두겠대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애들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매일 놀림받는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유리가 계속 방에만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인생까지 망쳐버렸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당신이 뭘 잘못한 건지 알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오만 때문이에요. 항상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무시하고. 알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안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주차장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떠 있을 거예요. 90분마다 독도 상공을 지나가면서요.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경력, 명예, 가족의 신뢰.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종이 상자 하나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일어났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아내와 딸의 상처받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운전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도쿄 거리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전직 외무성 국장 사토 미치루 씨의 사퇴로 독도 발언 파동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적 위상 추락은.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창을 열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었어요. 가족에게? 국민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죠. 초췌하고 지쳐있고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사토 미치루의 끝인가?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토 가스오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치루, 지금 어디 있나? 선생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게. 저녁 먹고 가게나. 선생님, 저는 오게. 기다리고 있겠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동을 걸었어요. 선생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저녁 7시. 선생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선생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들어오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이 준비돼 있었어요. 앉게. 선생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선생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셨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차를 따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죠. 괜찮네. 천천히 말해도 돼. 선생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가족까지. 유리양 이야기 들었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딸애가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 잘못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미치루, 자네에게 묻겠네.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 나카지마 과장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부터. 아니야.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보다 훨씬 전이네. 선생님?
선생님은 서재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가보게. 저는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이 벽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죠. 한국 관련 서적을 찾아보게.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책장을 살폈습니다. 한국 현대사, 한반도의 기적, IMF 위기와 극복, 한국의 혁신 문화. 수십 권이 있었어요. 저는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제목이었죠. 다 읽으셨습니까? 그럼 5번씩은 읽었지. 선생님이 제 옆으로 오셨어요. 자네는 한국을 분석했나 아니면 이해하려 했나?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만 봤죠. 숫자만 봤어요.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문제였네. 한국은 숫자로만 이해할 수 없는 나라야. 선생님은 책을 한 권 꺼내 펼치셨습니다. 여기 보게.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어.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지. 선생님이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1997년 IMF 구제금융. 나라가 무너질 뻔했어. 하지만 어떻게 됐나? 극복했죠. 맞아. 그것도 2년 만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지. 그게 한국이네. 선생님은 책을 덮으셨습니다. 누리호도 마찬가지야. 첫 발사 실패했지. 하지만 포기했나? 아니야. 다시 도전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걸 약점으로 봤습니다. 실패한 나라라고. 거기서 틀렸네.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실패는 약점이 아니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게 약점이지. 선생님은 다시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선생님은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네는 왜 한국이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TV 리모컨을 들으셨어요. 화면을 켜자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누리호 발사 장면이었어요. 이걸 보게. 화면 속에서 로켓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발사장 주변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했죠. 실패할 수도 있는 도전에 수만 명이 모여 응원해. 성공하면 함께 기뻐하고 실패하면 격려하지.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우리 일본은 어떤가? 실패하면 뭐라고 하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자를 찾아서 비난하죠. 맞아. 그게 차이야. 선생님은 화면을 끄셨어요. 한국은 실패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봐.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과거에 갇혀서 지금을 보지 못했어요. 알고 있네.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잖나. 늦지 않았어.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보게. 네. 직접 가서 보게. 내가 무시했던 그 나라를. 데이터가 아니라 눈으로. 저는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진실을.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보고서에 쓴 숫자들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선생님은 서재로 가서 책 한 권을 가져오셨어요. 나로우주센터의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걸 읽고 가게. 그리고 그곳에 직접 가보게. 저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게. 겸손하게.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자네는 오만했어. 하지만 무너졌지. 이제 다시 일어설 차례야.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야. 저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제 시작이네. 그날 밤, 저는 선생님 댁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선생님이 주신 책을 읽었어요. 나로우주센터는 7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다. 실패할 때마다 국민들은 다시 하자고 응원했다.
기술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걸 진작 보지 못했을까? 왜 데이터 뒤에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직접 보고 듣고 배워야겠다고. 그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떠 있겠죠. 한국. 당신들에게 배우러 가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본을 떠났어요.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여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고흥으로 향했죠. 표지판이 나타났어요. 나로우주센터 15km.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사대를 봤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기서 쏘아 올렸구나.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멋있죠?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이에요. 아, 네. 저는 사토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여기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누리호가 4번 발사됐는데 처음 2번은 실패했죠. 근데 포기 안 했어요. 실패가 두렵지 않았나요? 두렵죠. 근데 도전 안 하는 게 더 두려워요.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저는 박민희예요. 사토 씨, 저희 나라 자랑스럽지 않아요? 처음엔 다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두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두 학생이 떠나고 저는 다시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한국은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답했어요. 배우겠습니다. 당신들에게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발사대 전망대에 홀로 섰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발사대가 우뚝 서 있었어요. 한국은 말로 대응하지 않았어. 하늘로 답했지.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센터 연구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멀리서 오셨네요. 네. 배우러 왔습니다. 멋지죠? 저희 자랑입니다. 처음 2번은 실패했지만 국민들이 응원해줬어요. 다시 하자고. 그게 힘이 됐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나라는 실패하면 책임자를 찾아 비난했죠. 왜 한국은 실패를 긍정적으로 보나요? 우리 역사가 그래서 아닐까요?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연구원이 떠나고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은 말로 대응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발사대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사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떠 있겠죠. 하늘로 답했구나. 정말로.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감탄의 미소였어요. 일주일 후, 도쿄. 저는 시부야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쓰고 있는 글이 떠 있었죠.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한 외교관의 고백. 저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30년간 오만했다. 데이터만 믿었다. 사람은 보지 않았다. 한국은 말로 대응하지 않았다. 하늘로 답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유리가 방에서 나왔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응. 당신 변했어. 많이. 전화를 끊고 저는 글을 계속 썼어요. 나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갔다. 그리고 배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1시간이 흘렀습니다. 글이 완성됐어요. 나는 다시 시작한다.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다. 저는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이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유리가 앉아 있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리야. 아빠, 뭐 배웠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존중하는 법도. 유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떠 있겠죠. 감사합니다, 한국. 가르쳐 주셔서. 오만했던 사토 미치루는 죽었습니다. 겸손한 사토 미치루가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하늘을 보며 배운 사람으로. 가장 큰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거라는 것을요. 한국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